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현대사의 이해의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또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고 또 이미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미 생활이 돼버린 사회상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될 이러한 현대사의 여러 가지의 양상들, 그 다음에 흐름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뭐 10년 이내 지속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사회의 모습은 어떠할 건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 이거를 이해한다면, 현재 우리의 지금 삶 속에서 있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은 어떤 건지, 또, 어떠한 지금 그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나 또 어떠한 사람들의 어떤 생활상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앞으로 그 미래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예측도 할 수 있죠. 또 한 방면에 우리가 창업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정한 사업을 하거나 또 평생교육사가 되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도 현재 우리의 사회적인 맥락을 우리가 벗어나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창업 아이템을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대사의 이해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고 또 이런 점에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은 현대사에 대해서 뭔가 배워보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현대사의 이해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 할 부분은요, 바로 지식사회의 특징과 인재 특성입니다. 지식정보사회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또 이 사회 속에서 요구하는 인재들은 어떤 건지, 사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어야 하지만 이런 지식정보 사회에 뭔가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 등이 더 가미되어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이 지식정보 사회가 더 심화 발전되고 고도화되는 이게 4차 산업혁명 아니겠어요? 컴퓨터와 인터넷과 이런 소셜 네트워크가 없이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인데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사물 인터넷, 일반 인터넷이나 무선 인터넷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할 수가 없죠. 블루투스가 없으면 어떻게 더 여러 가지 기기들과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지식정보 사회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 지식정보 사회에 하면 다양한 어떤 어, 인터넷이랄까요, 소셜 네트워크나 미디어랄까 이런 데 많은 데이터들이 산출되고 있죠. 우리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무궁무진한 사람들의 어떤 행태들, 의식들, 감정들, 느낌들, 선호들을 파악해서 이거를 어떤 상품이나 홍보를 할 때나 또 이미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갖고 다양한 무형의 서비스들을 우리가 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나올 수 있고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우리 데이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요즘에 빅데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또 우리 드론,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들은 아주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기술들이 다 이렇게 가미된 부분이죠. 그래서 융합과학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이걸 탐색할 겁니다. 우리도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후기 산업사회의 를 포함해서 그 이상을 넘어간 지식정보사회와 결합된 정보 기술과 결합되어서 무엇인가 자동화되고 로봇화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점점점 이제 또 인공지능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부분들의 4차 산업이 더 고도화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후기 산업사회를 여러 가지 이런 첨단 기술들이 가미돼 가지고 점점점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기 산업 사회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화와 또 고령화 사회. 앞으로 우리가 점점점 저출산이 되고 점점점 100세 시대에 나아가 되면 이제는 50세 이후에 은퇴 세대 이후에부터요. 앞으로 7, 80세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생산을 해야 되고 그러게 되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지속적으로 사람들은 배워야 하고 또 인적 자원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노인들 혹은 50세 이상
혹은 50대 이상을 서드 에이지라고 하잖아요. 서드 에이지를 위한 인적 자원 개발, 또 그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개발하고 또 그거와 관련된 창업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무슨 지식정보 사회,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 사회, 융합기술, 과학기술을 활용한 그런 어떤 사회, 후기산업사회, 그다음에 세계화,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 이런 특징들을 이번 시간에 배우고요. 다음 그 2장, 다음번에는 제 4차 산업혁명을 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먼저 지식정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정보 사회는 뭐냐? 디지털 자료와 정보, 또 다양한 디지털 기기, 이 테크놀로지, 또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등을 매개로 해가지고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비판하고, 창조하여, 뭐를 창조하냐면, 여러 가지 이것들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해서 하는 그런 사회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또 방면에 뭐냐면 이런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이버 공간 속에 연결하고 통해 연결되고 어떤 소통하고 참여합니다. 참여하여서 어떤 일과 학습을 효율화하고 있는 측면에 주목하는 사회가 바로 지식정보사회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디지털화된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 또 기기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지식정보를 활용해서 뭔가 부를 창출하고 또 이러한 도구나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인터넷이나 SNS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해서 이 온라인 속에서 얼마 많은 쇼핑이 있고 얼마나 지식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면서 이런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서비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부가 창조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지식 정보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상보 사회는 뭐 다니엘 벨이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미래학자들이 얘기했지만 우리 강좌에서는 엘빈 토플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엘빈 토플러. 엘빈 토플러가 1980년이었어요. 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과 정보와 지식이 대량 생산되고 이것들이 유통되고 성우 간의 이 매개체 어떤 디지털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정보 통신을 통해 갖고 이동되고 또 소비되는 사회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3회 물결에서는 1차 물결을 뭘로 봤냐면 농업혁명으로 보았고요. 2차 물결을 산업혁명으로 보았고요. 3차 물결을 정보혁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3차 물결, 제3회 물결, 제3차 물결을 정보혁명으로 보았다는 점. 여기서 지식정보 사회가 제시가 됐다는 점. 여러분들 그 제3회 물결은 어떻게 보면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80년대에 얘기했던 내용이 지금 이제 우리의 사회의 일상이 돼버렸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이 책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본다면 부와 권력이 어느 쪽에 편중냐 앞으로 지식과 정보를 지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부와 권력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책이 뭐냐면 권력 이동입니다. 엘빈 토플러의 권력 이동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 토플러는요 프로슈머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프로슈머는 어떤 거냐면 프로듀서라는 단어하고 컨슈머라는 이런 단어에서 따왔어요. 뭐냐면 앞으로 우리의 현대인들은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생산자 동시에 소비자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수집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수집했어요. 제가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제가 어떤 것들을 막 가공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되냐면 소셜 네트워크나 네이버에
어떤 것들을 게시하고 블로그에 게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떠한 어, 인터넷 자료를 제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관점에서는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가공을 했습니다. 가공을. 막 가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공된 것들을 다시 또 네이버에 또 블로그에 혹은 또 여러 가지 SNS에 제가 탑재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퍼가고 또 활용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가 합니까? 생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프로슈머라고. 이거 꼭 시험 문제 나옵니다. 프로슈머가 뭔지. 그래서 자, 그래서 봅시다. 이제 지식정보 사이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인터넷,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해 갖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고 정보와 상품과 지적 자본들을 유통하고 이동되는 그런 사회를 얘기합니다.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세계화가 촉진되기도 하죠. 전 지구적인 하나의 경제권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왜? 인터넷으로 우리가 지금 미국의 주식이나 미국의 어떤 그 온라인 은행에 은행을 저축할 수 있죠. 또 어떤 투자를 또 투자자가 우리나라 회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의 이동이 가능한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지식 경제라고 합니다. 혹은 또 이렇게 글로벌 경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촉진했던 게 바로 지식 정보가 어떤 기술이나 테크놀로지가 발전되면서 이렇게 지구촌이 하나를 이따가 세계화 시간에도 제시할 내용이 중에 하나입니다. 또 지식정보 사회는 인터넷과 SNS 통해서 집단지성이 발달한 겁니다.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온라인 공동체를 통해 갖고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어떤 세계적인 문제, 온난화든 또 여러 가지 또 지역적인 어떤 그 지방적인 그러한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동호회인들이 모여갖고 특별한 어떤 오픈소스를 개발해내거나 이러는 것들이 다 집단지성의 하나죠. 그럼에도 이렇게 지식정보소 사회는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정보 사회는 일단 프라이버시의 침해, 또 잊혀질 권리, 잊혀질 권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남녀 간에 너무 사랑해서 어떤 썸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렇게 어떤 그, 어떤 사이트에 올리든지 동영상을 올리든지 하면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죠. 또 뭡니까? 또 그 남녀 간에 좋은 사랑에서 어떤 애정 표현을 하는 부분들을 SNS에 올렸는데 그것들이 훗날 이게 두 사람이 헤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어때요? 어, 또 다른 짝을 만났는데 그 짝이 어떤 내 남자친구, 내 여친은 어떤 사람인가를 내 소셜 네트워크를 확인하는 중에 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애정 표현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이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이버상에 혹은 그 SNS상에 올려진 그런 자료를 이제는 지우고 싶은데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잘못된 것들을 내가 어떤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들을 지우고 싶은데 지우지 못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사이버 장례사나 또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심지어는 구글에나 어디에 좀 지워달라고 해도 뭐예요? 어떤 권리입니까? 알 권리. 또 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권리 때문에 지우기를 원치 않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잊혀질 권리가 좀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또 사이버 일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여러 가지 온라인을 통해 갖고 사기. 요즘에 마스크가 사재기 하면서 여러 가지 온라인 속에서 사재기도 하고 또 사기도 당하고 이런 일탈들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정보 격차예요. 이렇게 디지털 정보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없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엄청난 차이를 벌이고 있죠. 또 한 방면에서는 게임 중독. 여러분 게임 중독자 아닌가요? 또 여러 가지 틈만 나면 SNS 만지고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보는 스마트 중독이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디지털 감시. 온라인을 켜는지 아니면 회사의 앱을 가지고 이렇게 출장 중하면 어디에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한다는 등. 또 SNS 과목, 카톡 과목이라고 들어보셨죠? 어떤
일과 생활과 자기 삶의 균형을 맞추면서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일과수간 6시 이후에도 끊임없는 질문과 업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다 SNL 감옥 아니겠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트워크 사회입니다. 네트워크 사회는 카스텔이라는 사람이 네트워크 사령을 주창했는데요.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보사의 핵심은 바로 네트워크의 확산에 있다. 그에 의하면 네트워크는 뭐냐면 상호 연관된 결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터넷 허브죠. 이렇게 우리가 꽂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 하나의 결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결절들이 이렇게 모여서 연계되고 이렇게 연결된 이것을 네트워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배국이라는 분은 이 네트워크를 사이를 어떻게 했냐면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정보와 상품, 자본과 사람과 지식이 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이동되는 사회로 보았어요. 또 정보와 지식이 소셜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전 지구적으로 흘러다니는 다니는이 아니고 다니는인데 흘러다니는 사회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평적인 연결과 소통을 통해서 통제와 감시의 규율을 벗어나 다양화와 자율성을 지향하는 사회로 했는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통제와 감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페노티콘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가 CCTV에 연결되고 있고, 또 어딜 가든지 신용카드나 여러분들 어떠한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사회 속에 하나의 밝은 면이자 어두운 면이 줄 수 있습니다. 또 네트워크 사회는 어떤 거냐면 요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주로 여러분들 뭐 페이스북이나 또 카톡 같은 걸 얘기하고 미디어는 네이버나 구글 같은 플랫폼들을 얘기하죠. 그 안에 여러 가지의 이메일도 보내고 하는 소통 기구도 있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온라인 쇼핑 또 뉴스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서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하죠. 사람과 사람의 연결. 이게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면 어, 지하철에 여러분들 지하철 타는 그런 플랫폼 있죠? 한승로. 일정한 사람이 왔다가 지하철 타고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이처럼 이 지식과 정보가 이게 흘러가고 하나의 통로죠. 어떤 플랫폼이죠. 이를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소셜 네트워크는 여러 가지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등의 온라인 사회 관계망이다. 다시 말해서는 이런 온라인에서의 사회 관계망으로 사람 간의 관계 형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를 하잖아요. 이것처럼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온라인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금방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지식 정보 사회에 있어서 네트워크 사회인데 주로 이 네트워크에서는 요즘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SNS. 우리가 사용하는 SNS는 어떠한 측면들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일일이 내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한번 보세요. 우리가 SNS를 통해서 우리가 마케팅도 합니다. 소셜미디어 마케팅, SNS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비자에게 광고가 들어옵니까? 카카오톡에 얼마나 많은 카카오 광고가 들어오고 또 카카오에 있어서 뭐 선물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마케팅이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이십니다. 커뮤니케이션. 바로 이런 네트워크나 미디어 공유를 통해 우리가 소통하죠. 또 댓글도 달고 또 어떤 이메일도 보내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또 사회 관계망이 형성되죠. 단톡방에 묶으면 이 묶어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간에 유대감도 일어나고 상호작용도 일어나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어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서로 접촉하지 못하면
지금이 온라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회관계만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권력 행사의 장이에요. 아주 파워 트위터들 한번 그 유해수 씨나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한번 하면 전 세계가 이 트위터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또 뭐 홍준표 씨가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어떤 걸 올게 되면 그것들이 하나의 기사화되고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내고 나면 뭐 상당 부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권력이 이렇게 행사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물리적인 어떤 권력의 행사, 그다음에 정말 정치적인 권력의 행사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이트 속에 SNS 속에 관계가 있어서 파워풀한 어떻게 보면 트위터나 여러 가지 파워풀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그 권력 행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면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아바타를 쓰고 있는 아주 권력자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상 봤더니 10대 소녀가 20만, 30만의 어떤 팔로우들을 지니고 있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떤 적극적인 어떤 또 소극적인 어떤 의견들을 표명하며 그것들이 하나의 공론화되는 사이버상의 어떤 정치 어, 어떤 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어,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 뭐냐면 어떤 트위터나 어떤 그 SNS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권력 행사의 장이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연상 가능한 사회현상이에요. 이건 빅데이터죠.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갖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고 연관성을 찾아내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사람들의 선호가 어떤지를 어떤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 연상 가능한 사회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재매개입니다. 재매개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림이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좀 변환하고 그래서 새롭게 어떤 것들을 어, 제시하는 거예요. 어,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럼 이런 거 많이 하죠? 어떤 표절 시비를 줄이려고 여러분들이 좀 가미하거나 또 재가공해갖고 하는 것들 말이죠. 어? 그, 뭐 그런 것들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확장과 환유. 여러분들 많은 글이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 그림 하나 대주고 간단한 그 설명과 함께 밑에 하이퍼 링크를 하나 달아놓으면 그 속에 다시 연결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동영상이나 블로그나 이런 걸 연결되면서 이렇게 확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 이미지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시각적 표현물에 대해서 언어적인 설명들을 하는 게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걸 에크프라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진만 올려놓으면 의미가 없죠. 동영상을 보면 간단하게 여기에 뭐가 설명해 놓고 이런 것들이 에크프라시스라고 하고요. 비장소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여러 가지 플랫폼을 얘기하죠.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또 문화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문화적인 측면들이 이런 SNS의 모습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소책자입니다. 이재현 서울대 교수님께서 SNS의 10가지 얼굴이라고 했던 부분이야. 가격도 싸고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또 하나의 부분은 지식정보 사회가 들어가면서 또 하나쯤은 온라인 혹은 사이버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얼마나 많은 단톡방, 얼마나 많은 뭐 밴드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의 그 비공개 혹은 공개 사이트방들이 많습니까? 단톡방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또 그 안에 다양한 어떤 활동들이 있죠. 이렇게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사교, 지원, 정보, 소속감, 사회 정체감을 제공하는 이게 사람들 간의 사회 연결망을 온라인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래 보면 표를 만들어 놨어요. 표. 온라인
공동체와 사이버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 공동체와 사이버 공동체가 어떤 차이가 있나? 일단 공동체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뭐냐면 공동체는 성원들 간의 경험이나 감정이나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이에요. 성원의 지속성과 의뢰행위가 있고 일정한 통제가 존재하는 곳이에요. 또 특정한 관계 속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공동체와 사이버 공동체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성을 띠고 상당히 운명적이고 자연적인 성격이 있지만 굉장히 사이버 공동체는 시공간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오프라인은 시공간의 한계가 있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오프라인상에는 이렇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오프라인 공동체는 상당히 귀속적이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만나는 이런 거였죠. 그러나 사이버 공동체는 굉장히 자발적이에요. 내가 참여하면 참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플리케이션 사용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또 거기 답변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오프라인 공동체는 이렇게 만났는데 서로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사이버 공동체는 뭐 우리가 아주 속된 말로 씹기도 하지만 씹는 것 자체가 별 문제가 안 돼요. 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측면은 인간관계 측면이에요. 어, 어떤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이런 측면들이 강한 반면에 어떻게 보면 사이버 공동체에서는 간접적이고 비대면적이고 익명성이 강한 부분이에요. 대체로 오프라인에서는 잘 알고 있는 지인들과의 관계지만, 사이버 공동체는 그렇지 않은 다양한 모르는 사람들끼리 상호 도움을 주고 서로 이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원간 유대입니다. 대체로 강한 유대감을 이렇게 갖는데, 사이버 공동체는 상당히 좀 약한 유대감을 갖는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집단지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집단지성은 네비가 주창했습니다. 사이버 공간을 통해 갖고 지식과 정보의 자유로운 분배와 상호 교환을 통해서 공동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집단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집단지성이 뭐냐면 사회 공간을 통해서 다수의 개체나 집단들이 서로 협력하고 아이디와 정보를 공유, 생산하는 공동체로서 대화 토론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공동체로 보았어요. 그런데 이 집단지성의 문제에 있어서 동조현상을 우리가 역기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동조현상은요, 솔로번 외시의 실험에서 제시된 건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A라는 음식을 선택하면 B라는 선택을 하고 싶지만 모두가 A를 선택하니까 나도 A 선택할래라고 하는 거죠. 나는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친구 대부분이 짬뽕 먹으니까 그냥 나 짬뽕 먹을래 하는 거와 같은 거죠. 특정한 조건에서 서로의 생각을 모아서 발전시키고 구체화하기보다는 다른 집단의 의견에 쉽게 동의하고 그 의견의 합리성을 더해줌으로써 집단에 의한 개인의 자율성 및 창의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이러한 동조현상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집단지성의 유형과 예시입니다. 집단지성은 공유형, 그 다음에 기여형, 그 다음에 공동 창조형이 있습니다. 공유형은 뭐냐면 특정한 주제나 자료나 정보를 공유하고 누구나 열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시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게시판에 보면 다양한 자료가 올려냈죠? 그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여형이에요. 상호 질문을 주고받은 형식으로 특정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토론방이나 지식인, 네이버 지식인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그리고 공동 창조형은 위키피디아나 오픈소스 같이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지식을 축적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자신의 소유한 소스를 서로 공개하고 협업을 통해 갖고 소프트웨어를 공공 이렇게 만드는 것이 집단인데 그거를 능력수가 대표적인 예죠.
자, 이번에는 지식정보 사회의 인재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다니엘 핑크가 제시한 하이 컨셉과 하이 터치에 대해서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이 컨셉, 하이 터치 시대가 21세기의 지식정보 사회의 인재 특성이라고 다니엘 핑크가 제시했는데요. 여러분들 새로운 미래가 온다. 이 책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보면 농경 시대,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 이거는 그 앞서 얘기했던 엘빈 투플러가 했던 3의 물결과 비슷하죠. 이제는 제 4의 물결, 물론 엘빈 투플러도 4의 물결, 5의 물결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어떤 창작하고 창조하고 또 타인과 공감해서 이제는 적절한 또 의미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또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비주얼화된 어떤 디지털화된 이러한 어떠한 콘텐츠나 어플리케이션을 잘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이제 활용이 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의 상품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G나 어떤 보드를 차 회사 보드 이러한 것에다가 또 정유사가 굉장히 제조를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사, 애플,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어떤 면에서는 이 디지털화된 또 어떻게 보면 이 지금 SNS나 이런 부분들의 이 아주 부를 창출해 나가고 선도하고 있지 않나요? 이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이 컨셉이고 하이 터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이 터치, 하이 컨셉, 하이 터치가 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이 컨셉이 뭐냐? 하이 컨셉. 패턴과 기획, 여러 가지 디지털화된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의 네트워크된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 상호작용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패턴,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속에 지금 필요로 하는 것들을 기회를 포착하는 이런 감지하고 또 예술적인 미와 어떤 감정의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면서 적절한 이미지와 또 디자인과 또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만들어내고 또 훌륭한 이야기를 창출해내고 요즘에 보면 많은 광고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SNS 이렇게 그 짧은 콘텐츠를 보면 뭐 짧지만 굉장히 훌륭한 이야기가 담기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창출해내고 언뜻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여러 가지 아이들과 결합해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하이 컨셉이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이터치는 뭐죠?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인간관계를 잘 미루고 다른 사람의 즐거움과 다른 사람이 어떤 걸 의미 있는 것이 있는지를 잘 포착하고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능력이 하이터치라고 얘기합니다. 이래서 이 다니엘 핑크는 이러한 하이 컨셉과 하이터치가 조화롭게 갖춘 인재가 미래 인재, 지식정보 사회가 추구하는 인재, 앞으로 4차 산업 속에서도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 인재가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뭘로 보았냐면, 보세요. 그거 중요합니다.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유의, 의미, 이 6가지의 인재 조건, 혹은 이런 하이터 컨셉과 터치를 지닌 인재 특성을 6가지로 제시했는데, 이 6가지는 뭐냐면, 디자인. 단순히 기능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나 경험이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걸 넘어가가지고 시각적으로 아름답거나 좋은 감정을 선사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보세요. 아이팟이나 아이폰은 뭐 때문입니까?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손에 톡 들어오고 아담하고 이쁜 디자인을 해서 결국 그 스티븐 잡스도
앞으로의 이런 부분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선호할 수 있는 디자인에 있다. 이 디자인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포착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토리. 정보와 데이터가 넘쳐나고 있지만 우리는 문자들을 읽지 않아요. 긴 텍스트를 읽지 않아요. 어떤 걸 읽냐면 짧은 스토리지만 그 안에 설득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해야 돼요. 여러분들 75분의 짤강, 또 75초의 짤강, 또 여러분들은 60초지만 그 안에 다양한 이미지, 내용이 담기면서, 스토리가 담기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굉장히 이렇게 설득력 있는 이것들이 굉장히 좋은 이미지고 또 디지털에 대한 그런 자료들하고 여러분 인정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스토리. 조화. 조화는 뭐냐면 이제 전체적인 어떤 디지털화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패턴과 전체적으로 지금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이렇게 그런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을 갖다가 조화라고 얘기합니다.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거죠. 큰 지역적인 숲이 아니라 큰 어떤 숲을 보고 그 안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조화입니다. 또 다음에 공감. 복잡하고 가변적인 사일수록 굉장히 어떻게 해요? 분석적인 논리적인 사고력은 부족합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람들의 의미가 뭐고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지금 선호하는 게 뭐고 유가구의 문제를 캐치해서 그 안에 그것들을 배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유의. 굉장히 요즘에 어떤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게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있죠? 굉장히 유쾌하고 굉장히 어떤 게임이 재미있는 그런 컨텐츠일수록 많이 사랑을 받는 거. 이게 유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미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은 도덕적인 측면과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하나의 예시를 하면 여러분들 천만의 그런 영화의 관람객을 낳아냈던 여러분들 신과 함께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고 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공감 능력 있고 선과 악의 그런 문제가 담겨 있고 그렇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2, 3분 안에 담기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지식정보 사회에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식정보 사회를 살아가는 하나의 측면에 있어서 하이 컨셉, 하이 터치를 지닌 인재 특성이 굉장히 지식정보 사회의 인재 특성이라는 거 한번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기반 사회입니다. 데이터 기반 사회는요, 인터넷과 SNS과 소셜미디어의 각종 댓글부터 해서 다양한 여러분들의 어떤 블로그들의 많은 어떤 내용들, 텍스트로화 된 것들이 많죠. 또 이미지화 된 것들이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와 정보를 바탕으로 해갖고 국가나 개인이나 기업이나 개인이 다양한 지금의 사람들의 행태가 어떻고 뭘 선호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적절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전에 어떤 마케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을 어떤 특정한 걸 갖고 설문조사를 해갖고 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도구들을 활용해갖고 뭐 1시간 내에 여러분들 지금 수천만 건의 어떤 이미지나 텍스트를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이 뭘 선호하고 있고 언제 이것들을 하기로 하고 있고 어떤 디자인과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금방 파악해서 상품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공공기관의 민간기관의 각종 통계,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 다양한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 크기나 속도나 어떤 다양성을 특징으로 한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분류, 군집화, 감성 분석, 트렌드 분석, 연관어 분석을 실시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홍보를 한다면 적절한 서비스와 또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예들을 보면 SNS나 인터넷, 수도마트 등 가상 공간에 발생된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통해 갖고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언제
우울한 감정을 느끼고 스트레스는 어떤 요인들 때문에 그렇고 비행을 저지르기 하는 동기가 뭐고 시간인 어느 때이고 또 여러 가지 폭력의 장소는 어떤 곳이 것들 역학적으로 분석해오고 그것들을 청소년들을 어떤 선도하는데 또 청소년의 정책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게 데이터 기반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사회는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IT 정보기술, BT 생명과학공학기술, NT 나노기술, ET 환경공학기술, 우주항공기술, 문화 콘텐츠 기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여러 지식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여러 아이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로 보면 웨어러블 컴퓨터, 프리딩, 3D 프린팅, 상황 인식 기술, 자동주행차, 초능력자, 또 드론 이런 것들이 대혁신 기술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관련 지식들을 융복합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과학기술 사회의 측면이죠. 이런 걸 볼 때 우리의 대학에서도 융복합 전공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는 통합교육과죠. 스팀, 뭐 PBL, 팀 기반 학습들의 참여 중심 수업을 여러분들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육 분야의 창업도 다양한 이런 과학기술이나 지식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앞으로 미래 사회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50대 또 노인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생업을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떤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학원이나 또 여러 가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운영자가 되든지 창업자가 되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다음에는 후기 산업 사회입니다. 후기 산업 사회는 제조업 중심의 컨베이어 벨트 위주의 어떤 사람의 육체적인 노동이 가미된 그런 산업 사회에 지식 정보 사회가 기반이 되어 가지고 이제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기계화하거나 또 로봇가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산업 사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포스트 포지즘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포스트 포지즘이니까 포디즘이 있겠죠. 이 포디즘은 일반적인 산업사회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1960년대, 70년대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70년대 이후로는 컴퓨터가 이제 발달되면서 계속 이제 지식정보 사회가 있으면서 이제 뭐 기계화되고 어떤 면에서는 뭐 상당히 로봇화되고 하는 그걸로 이렇게 산업사회가 흘러왔는데 이게 산업사회는 포드 자동차가 조립 생산 라인에서 이제 그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는 포디즘이 그걸 빗대어 가지고 이 일반 사회도 이렇게 기계화되고 절차 표준화가 강조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형식화가 되고 귤과 귤중에 따라서 하는 그런 측면들을 이렇게 포지즘 사회인데 이 생활의 특징은 9 to 5, 9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는 생활 라이프. 그다음에 어쩌면은 대중화였죠. 이렇게 공급업체가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제수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삼성에서 어떤 카메라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어떤 것들을 판매하면 그게 소비자의 어떤 기호가 돼버렸다. 지금은 아니죠.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기호가 너무 다양해서 또 어떻게 보면 이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죠.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는 맞춤형 생산 체제로 가게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분업, 표준화시켜서 대량 생산해버리는 이런 거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감독 중심의, 통제 중심의, 농용 집약 중심의 이러한 부분의 산업사회였다면 후기 산업사회는 이제 아이디어와 정보와 지식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의 이제는 지식 정보로 활용하는 또 디지털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어떤 생산 체계를 이제는 어떤 기계화 혹은 이제는 어떤 면에는 컴퓨터화 또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디지털 경제, 지식 경제, 정보 사회, 포지즘 등으로 후기 사회가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후기 산업의 주요 특징은 24/7 이게 뭐냐면 7일이거든요. 근데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중 무휴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화, 또 재택근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하잖아요. 인터넷이 연결되니까 재택근무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자동화되고 있고, 또 주문 생산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후기 산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기 산업사의 특징을 이렇게 탁 몇 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측면은 맥도날드화와 탈숙련화를 의 어떤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맥도날드화와 탈숙련화. 맥도날드화는 뭐냐면 맥도날드 작업 방식이에요. 100분 만에 어떻게 하고 패드는 얼마만큼 이미 되고 또 이렇게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이것처럼 컴퓨터와 인터넷 등으로 이래 자동화 표준화되면서 인간은 단지 뭐가 되냐면 기계나 컴퓨터 및 서버만을 가동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노동의 탈숙련화를 촉진한다는 측면이에요. 모든 게 다 표준화되고 기계화돼가지고 사람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맥도날드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탈숙련화죠. 금방 탈숙련을. 자동화로 인해 갖고 노동자가 이제 자기의 어떤 그 방식으로 자기가 이렇게 이게 노동에 이렇게 투입이 돼가지고 뭔가 조립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기계에 이전되니까 이제 뭐야 노동자는 단순한 보조 작업을 하게 되고 이것들이 뭐냐면 탈숙련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계화와 사회와 고령 사회입니다. 세계화 사회는 어떤 가 금방 얘기했어요. 인터넷을 통해 갖고 서로 이렇게 교류가 되죠. 인터넷 속에서는 우리가 내가 1분 만에 저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는 이런 상호성이 증대된 사회입니다. 비즈니스나 금융이나 여행 등 부영의자분들이 이제 교통의 편의 또 정보통신의 어떤 개발 발전을 인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흐름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또 소셜 네트워크나 미디어를 통해 갖고 얼마나 뉴스 우리 CNN 금방 들을 수 있죠? 그다음에 미국 영화 우리가 넷플릭스를 연결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처럼 앞으로의 교육 분야에서도 글로벌 체험 교육, 다문화 교육, 외국 교육 이런 등등이 강조되고 계속해서 강조가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이미 무크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이미 외국의 아주 유명한 이런 강의들을 우리가 다 들으면서 수업을 어떤 면에서는 코스를 이수하고 어떤 졸업장도 받을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으로만 강의하는 대학들이 나오고 우리가 거기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더 보편화가 될 것이고 오프라인 대학은 이제 어떤 뭐였으면 이제 그 어떤 것들이 굉장히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미래의 사회의 교육에 전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뭐냐면 우리는 고령 사회에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전체 인구에서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고령 사회,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를 나눠지는데 보세요 여기 고령화 사회는 7%, 고령 사회는 14%, 그다음에 초고령 사회는 20%인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5년마다 인구 센서스를 하잖아요. 13.1%예요. 아마도 지금 2000년, 올해 한바 되고 나면 한 15%, 20%, 한 17%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고령사회를 이제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고령사회라고 이제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따라 실버 산업이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인적다운 평생교육이 강조가 돼서 우리 창업할 때 이제 노인들 혹은 서드 에이지에 관련된 이 창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직업교육 훈련에 관련된 이러한 어떤 창업 혹은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들이 온데 여기에 여러분들은 이제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지금 IT니 뭐니 지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하나의 지금 아주 노른자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좌를 개설하고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노인에 대한 인적 자원, 평생교육 이거를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수업 정리를 간단히 해볼게요. 현재 사회는 지식정보사회, 데이터 기반 사회, 융합 기반 사회, 후기 산업 사회, 세계화, 고령화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사회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는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생산수단이나 부의 창출이
되고 있는 사회고요. 어떤 정보와 상품과 자본과 이런 지식들이 이 네트워크에서 서로 이렇게 서로 공유되고 있고 또 사람들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갖고 연결, 소통, 협력하는 사이버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집단지성 사회는 바로 이러한 그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정보와 공유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내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것들을 지식정보 어떤 집단지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식정보에 대한 다니엘 핑크가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유의, 의미들을 구현시키는 하이 컨셉과 하이 터치가 조화롭게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SNS, 인터넷, 공공기관 여러 가지 통계 통해서 빅데이터가 지금 나타나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여러 가지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갖고 상당 부분 홍보도 하고 또 서비스를 효율화시켜 갖고 어, 굉장히 생산성과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굉장히 데이터 기반이 활용되고 있다. 그다음에 융합사회는 IT, BT, ET, ST, CT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융합적인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창출된 사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후기 산업 사회는 아이디어나 어떤 정보와 지식 혹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들을 활용해서 컴퓨터와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 해서 어떤 로봇화되고 기계화되는 이런 측면에 있으면서 굉장히 어떤 재택근무도 자동화도 다품종 세량 생산 뭐 이런 측면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사회는 지금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국가 간 교류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공유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글로벌 관련된 세계 시민주의, 시민성을 어떻게 형성할 건지 또 윤리를 어떻게 가질 건지 또 어떻게 보면 언어에 있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고령 사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고령 사회가 될 텐데 이에 대한 준비 또 그들이 이제 100세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적 지원과 평생교육 개발 교육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창업이 굉장히 유망한 산업일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